네, 파트 6 투자관리 챕터 2 자산 배분 설계 및 실행, 이 부분이 내용이 제일 많고 문제를 내기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기억나는 문제도 있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산 배분 설계와 실행, 투자 목표 설정부터 해라. 그래서 투자 목표 설정할 때 먼저 재무 목표부터 먼저 설정하라는데, 재무 목표는 투자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재무 목표가 구체화되어 설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재무 목표는 한번 읽으면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요. 재무 목표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은퇴 자금, 자녀의 대학 교육 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등, 뭐 이런 것들이 재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맞춰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 투자 목표가 되는데, 목표 금액 달성 시기를 좀 명확하게 하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런 얘기고. 그럼 이게 나왔으면 이제 투자 목표로 들어가는데, 투자 목표가 설정되고 되면 그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 목표를 설정한다. 투자자의 나이, 투자 성향, 투자 자금의 성격, 세금 등의 이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투자 목적이 결정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거를 고려를 하자. 투자 시계라는 거는 얼마간, 이거 뭐를 해야 될까? 뭐 단기 투자 이런 것들이죠.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거죠. 투자 기간에 대한 부분, 위험 수용도 얼마만큼의 위험을 허용할 수 있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뭐 이런 것들, 위험 수용도. 그 다음 세금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면세, 종합금융소득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적 규제, 뭐 제약이 있는지, 투자 자금의 성격, 좀 여유 자금인지 아니면 급한 자금인지, 이런 것들이죠. 이건 뭐라고 할까? 여유 자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객의 특별 요청, 중도 유동성 요구액, 뭐 중도 상환이 가능한지, 이런 거죠. 뭐 펀드 같은 거는 뭐 해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 같고, 투자 목표는 투자 수익, 안정성, 황금성 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요걸 다 합치면 요게 나오는 거죠. 수익은 얼마나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이제 대해서 얼마만큼의 리스크, 위험을 갖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중간에 환급은 얼마나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죠. 환급. 이게 첫 번째 섹션이었고, 두 번째 섹션 넘어갈게요. 자산 배분, 자산 집단의 선정. 자산 집단이 뭐냐? 자산 집단이 두 가지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하네요. 자산 집단 내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많은 개별 지원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하나의 자산 집단은 다른 자산 집단 간에, 이거는 집단 간에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 그래야 같은 집단 간이면 같이 오를 땐 같이 오르고 내릴 땐 같이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게 분산 투자의 의미가 없는 거죠. 거의 하나의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의 자산 집단에 투자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 두 개가 있더라도 뭐 종목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 뭐 테마주 A, B, C가 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나? 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목을 두 개, 세 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자산 배분이 된 게 아니죠. 전기차 배터리 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좀 다른 계열, 뭐 여행 관련주를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 좀 자산이 배분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아예 계열이 다른 거.
얘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인 자산 집단으로는 이자 지급형 자산, 투자 자산, 부동산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부동산은 다루지 않겠다. 이자 지급형 자산. 이게 자산이 커지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공부도 해보면서 그 투자 자금에서 좀 안정성을 높이자고 하니까 요 이자 지급형 자산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런데도 자금을 투입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금융상품, 확정금리 예금, 그 다음에 채권 발행자에게 자금을 넣은 이자소득 차익 이런 것들, 채권, 단기금융상품, 그 다음에 예금, 확정금리 예금, 그 다음에 채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자 지급형 자산으로 보고요. 그 다음 투자 자산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주식, 펀드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대안투자, 대안투자도 있다. 일반적인 주식,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대안투자. 자산 집단 종류를 쭉 보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대안투자, 뭐 파생상품이라든지 원자재 상품, 펀드, 그 다음 채권, 예금, 단기금 상품. 이걸 잘 알고서 잘 분산을 해두면 이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 계속 오를 수만 없고 또 뭐 계속 떨어질 수만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다 흐름이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제 저는 주식만 조금 해봤는데 해외 주식은 정말 너무 소액 갖고 있어가지고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외 주식하고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해외 주식하고 뭐지 그거 달러 조금 갖고 있고 근데 이 비중을 국내 주식에서 좀 수익이 나면 이 부분을 해외 주식 쪽으로 옮겨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보다는 약간 배당주 위주로 하면 괜찮은 것 같고 아무래도 장이 저녁 시간, 새벽 시간대가 피크이기 때문에 미국 장은 그리고 채권도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주식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수익을 내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 채권 쪽도 좀 해볼 생각이에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많이 오르게 되면 채권을 좀 매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금이나 이런 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CMA는 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벤치마크 선정. 자산 집단에 대한 투자 성과와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산 집단에 대한 각각 벤치마크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 성과와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벤치마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기준이 있어야 얼마의 투자가 성과가 나왔고 얼마의 위험도가 있을 것이다 이걸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 구체적인 요게 말은 좀 잘 모르겠는데 효용함수 값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포트폴리오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도 알아두시고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답니다. 벤치마크에는 이거 문제 내기 좋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 운용하기 이전에 명확하게 한다. 그 다음에 운용 성과를 운용자가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 적용되는 자산의 바람직한 운용상을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 좀 말이 좀 다 약간 와닿지가 않는데, 예. 어쨌든 투자 성과와 위험들을 측정하게 하는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가 되는 건 국내 주식은 코스피나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고요. 해외 주식은 MSCI, ACWI 이거라고 하고 대한주 투자는 글로벌 인덱스 뭐 레우털 뭐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채권은 KRX 채권 종합지수 예금은 3년 정기 예금 금리 단기
단기금융상품 CD 91일물 이렇게 벤치마크의 종류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기대수익률. 이거 중요하고요. 이거 실제 문제 제가 시험 봤을 때는 문제 나왔네요. 기대수익률은 예상수익률을 기대치로 측정한다. 그리고 위험은 미래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로 측정.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한 두세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실현될 수 있는 평균값을 말한다. 기대수익률의 측정. 이자자산은 이 각각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확정금리 보통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고, 예금도 마찬가지죠. 예금금리가 되겠고, 단기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어떻고, 어떻게 수익률을 따지고, 채권의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과 가격변동 시세로 따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 측정이 어렵다. 네, 이렇게 기대수익률 측정은 각 자산 집단 간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수익률의 측정, 추세분석법. 자산 집단의 과거 장기 수익률을 분석해서 미래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좀 주시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적합하진 않다고 해요. 영국이라든지 좀 선진국들의 그 주식시장에는 이런 추세분석법을 쓰는데, 기대수익률 측정할 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시나리오 분석법이 좀 이게 시험에 나왔었고 잘 하는 것 같아요. 경제변수의 상관관계에서 고려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정의는 잘 알아두시고, 자, 자산별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면 얼마, 손실이 나면 얼마일까를 다 예상을 한 다음에 각각의 합산으로 이제 하는 거죠. 투자 수익은 투자로 인한 부의 증가를 의미하고, 투자 수익, 대한 투자 수익 이렇게 된다. 배당과 시세 차익, 이거는 시세 차익.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할 때는 투자 수익률은 처음에 부가 얼마였는데 나중에 부와 처음에 부를 이 차에 대한 처음에 부의 비율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게입니다. 호황기, 정상, 불황기 때는 얼마의 각각의 주식별로 확률이 얼마나 되고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걸 구하는 거죠. 호황기 때 구하고 정상기 때 구하고 불경기 때 구해서 다 합산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각각의 구했네요. 호황기 때는 얼마의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이걸 구했네. 아닌가? 그래서 이 RA, 이 주식이, 제가 좀 말이 버벅됐네요. 이 A라는 주식을 샀을 때 확률을 구해보면, 이 A라는 확률을 보면 이 호황기 때는 요 확률과 얼마의 수익을 이 두 개를 곱해서 그 다음 정상일 때는 얼마일지를 곱해서 더하고, 불경기일 때는 얼마일지를 더해서 다 하면은 총 기대 수익률이 15%가 나온다, 이런 거죠. 이 각각은 요거는 B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이건 C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에요. 각각의 주식에 대해서 매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요거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차분히 한번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꼬여서 잘못 설명을 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주식을 샀을 때는 호경기 때, 정상일 때, 불경기 때를 각 기대 수익을 다 더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다 더해서 합산했을 때 최종적인 게 나오는 거죠. 다음, 펀더멘탈 분석법.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치를 추가하여 수익률을 예측하는 방법.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은 무이자 위험률하고 주식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다. 이거는 뭐 모의고사 문제는 좀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 안 나왔던 거고, 그 다음 주식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3년 국고채 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있다니까 요거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간단한 식이니까 이런 거는 외워두기 좋겠죠. 시장 공동 예측법도 또 있답니다. 시나리오, 추세 분석, 이거 펀더멘털 분석법, 그 다음에 이거 시장 공동 예측 사용법, 이런 것들이 문제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 시장 참여자 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 수익률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채권의 기대 수익률은 수익률 곡선에서 추정을 하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배당 할인 모형이나 현금 흐름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측정 퍼를 이용한 건데, 이거는 퍼의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 된답니다. 퍼가 10이면 PER이 10이면 10분의 1, 10%의 수익률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하고 EPS 장기 성장률을 더한 것으로 기대 수익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총 크게 수익률 측정하는 거는 추세 분석법, 시나리오 분석법, 그 다음에 펀더멘털 분석법, 시정 공동 예측 사용법이 있다. 각각의 정의를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심으로 봐야 될 거는 요 시나리오 분석법 중에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다음 위험에 대해서 볼게요. 위험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손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산 정도가 클수록 커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분산도 측정에는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변동계수 등이 이용된다. 그래서 이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분산과 표준 편차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변동계수. 이 각각이 요 네 가지가 크게 있다. 위험을 측정하는 데는. 그래서 위험 측정 중에는 이제 교재에서 나온 거는 여기 이거 분산을 구한 제곱이니까 분산이죠. 그냥 이 시그마만 나왔으면 표준 편차겠고, 여기 루트를 씌우면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의 관계.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A 주식에 대한 위험은 요거를 요거에서 이 정상일 때를 빼주는 거죠. 이거에서 이 호경기 때와 이 정상일 때를 이 차에 대한 제곱. 요거는 똑같으니까 정상일 때는 정상을 빼주면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다음 여기서는 0.7에서 0.15를 빼준 거에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합산을 하게 되면 요 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험치입니다. 이렇게 A 주식에 대한 위험치 구할 때, B 주식의 위험치 구할 때, C 주식에 대한 위험치 구할 때. 근데 이거는 식 어떻게 구하는지 알면 될 것 같고, 이거 계산으로는 문제는 안 낼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안 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하는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션 5 자산 배분 실행 자산 플로우다. 자산 플로우. 자산 배분은 계획, 실행, 평가의 세 단계 활동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의사결정체이다. 자산 배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자, 요 5가지를 하는데, 고객의 투자 목적, 제약 조건, 선호도 인식 파악, 그냥 고객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자본 실적 예측을 통해서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고 위험을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기초 자료로 이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합치겠죠. 고객의 성향과 자본시장 예측치를 결합하여 최적의 자산을 배분을 한다. 그 중에서 쓰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 또는 자산 배분 모델을 사용한다. 요 두 개는 시험 문제에 정말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의미가 뭐다. 전술적 자산 배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의미가 뭐다. 요거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감시, 모니터를 계속해서
중요한 변화 발생 시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수정하는 방법이 크게 리밸런싱과 업그레이딩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오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밸런싱이 뭐냐, 업그레이딩이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자산대 배분 플로우에서 크게 봐야 될 거는 고객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 예측. 이거는 자본시장 경기에 따라서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고 위험이 얼마나 될 건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그 전략을 짜는데, 여기선 전략은 전략적 전술과 전술적 전략을 짠다.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어떤 모델을 쓸 것인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경제 상황이 어떻고 투자자가 자금이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지 이런 걸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이거 수정을 하겠죠. 피드백.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수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고객의 성향 파악. 투자 정책이 뭔지 의미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뭘 하냐. 거기서 쓰는 게 요거를 쓴다고 하네요. 고객 질문법과 대화 방법. 사전에 명확하게 한다. 네, 이렇게 고객 성향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재본 예측, 자본시장 예측. 보통은 회사 내 리서치 팀에 의한 거나 아니면 외부 경제연구소, 뭐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서치를 통해서 리서치 자료를 수집한다.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투자 자산 간에 영향을 주는 각종 경제 상황과 변수들을 규명하여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수집과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 이게 예측이죠. 다음, 이렇게 됐으면 최적의 자산 배분 및 수정을 한다. 다음 단계가 투자 전략 기준 선택을 해야겠죠. 소극적 투자 전략과 적극적 투자 관리가 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알아보시고, 이게 전략적 전술과 그 다음에 전략적 전술, 전술적 전략? 이거랑 연결이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전술적 자산 배분은 적극적 투자 전략이다. 근데 단기적인 투자 관리를 말한다. 그리고 전략적은 장기, 중장기 투자 관리를 한다. 요거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배분의 모델 선정. 결정된 투자 자산과 구체적인 투자 자산의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중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게 이제 모델을 쓰는 거죠. 이때 감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모델을 근거해서 이 모델을 했을 때는 몇 대 몇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일단 일관성 있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감정적으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지 않게끔.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게 마코위츠의 평균 분산 모델하고 블랙 리터만의 자산 배분 모델을 이용한다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정해야겠죠. 필요하면 기준 선택, 그리고 자산 배분 모델 선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수정. 이렇게 해서 이 방식은 크게 리밸런싱하고 업그레이딩이 있는 거죠. 리밸런싱하고 업그레이딩이 있어요. 요거도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제가 시험 봤을 때. 원래 갖고 있는 특성을 유지한다 하면서 수정하는 것이다. 조금 약하게, 만약에 상대적인 가격 변동이 이런 뭐 A 주식과 B 주식과 C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비중만 조절을 하는 거예요. A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좀 더 사고, 뭐 B 주식이 좀 올랐으면 좀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A, B, C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비중만 조절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비율의 변화가 핵심이죠. 이거는. 그다음 업그레이딩은 종목을 바꾸는 거예요. A, B, C 주식이 있었는데 C 주식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면 C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D 주식을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A, B 주식의 비중을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에 아예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업그레이딩이랑 이제 리밸런싱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니터링 해야겠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처를 해야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투자 성과의 측정과 피드백, 얼마나 수익이 남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거. 단기간 수익률은 통 투자 수익 기초 투자 죄송합니다. 투자액에 비해 투자 수익이 얼마나 났는가를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 수익은 배당 또는 이자, 시사차익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투자 수익률이 뭐뭐가 있냐 이 구하는 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내부 수익률, 산술평균 수익률, 여기가 양도 많고 좀 시험 문제 내는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자, 내부 수익률 각각의 서로 상이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와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고려된 평균 투자 수익률의 개념이다. 현금 유출액의 현금 가치와 현금 유입액의 현금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계산하여 측정한다. 금액 가중 평균 수익률이라고 한다. 로고도 한다. 이거는 그냥 좀 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산술평균 수익률, 기간별 단일 기간 수익률을 모두 합한 다음 이를 관찰수, 기간수로 나눠 측정을 한다. 그리고 시간 가중 평균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런 걸로 문제를 냈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음 중 산술평균 수익률의 개념으로 맞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바꿔놓고. 네, 기하 평균 수익률 이거 같은 경우는 중도에 이자가 나오는 경우, 이자나 어떤 배당이 나왔을 때 재투자해서 하는 거를 감안한 계산 방법이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내부 수익률, 산술 평균 수익률, 그 다음에 기하 평균 수익률, 중도 재투자 수익률을 감안한 거죠. 이거는 요 세 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20분 정도 끝나려고 했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